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알찬 정보로 가득 채워드리는 뉴스에일 라이브 황순욱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지도부에 대한 격려와 함께 국정 운영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내 중진 5선인 정진석 의원의 설전이 도를 넘는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 방문과 당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놓고 강한 불만을 터뜨린 정 의원을 겨냥해서 추태라며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강도 등 흉포범죄 위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본격화된 당내 계파 갈등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욕설 대자보와 문자 폭탄 등은 도움은커녕 해가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7명이 목숨을 잃은 대구 법무빌딩 화재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재판에서 패소한 5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숨진 피해자 가운데 2명에게서 자상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부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시간 현재 첫 번째 오찬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오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혜 기자, 자, 오찬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일 텐데 분위기는 어떻고 누구 참석했습니까? 네, 12시부터 시작된 오찬 회동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여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지도부를 격려하고 최고위원들과는 따로 자리를 갖지 못해 인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현지 사정과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을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또 친윤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 중인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새 과시하듯이 총리, 장관 이름 들먹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출근길에 당내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라는 게 늘 그런 것 아니겠냐며 대통령은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찬 자리에서도 당내 문제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내일이면 당대표로 취임한 지 1년이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2연승을 견인하고 국민의힘 지지 기반을 청년층으로 확장했지만 최근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과의 설전 사례 등 당내 여러 인사들과 충돌해온 트러블 메이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오는 24일에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 전체 회의가 열려 결과에 따라 이 대표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저희가 뉴스 Q&A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Q&A 내용 확인해 보시죠.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백성문 변호사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당의 중진 5선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과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전의 도가 좀 넘어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서로 거친 표현까지 사용해가면서 작심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정진석 의원을 향해서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적시했던 내용들은 그 자체가 허위라면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외부 일정으로 외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그런 상당히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공격적인 언사로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마 보시는 국민들이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악의가 있거나 아니면 둘째로는 굉장히 정보의 어두운 상황이었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임기가 이제 1년 돼서 반환점이 돌아오는데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누차 있었습니다. 자기 정치 왜 그렇게 하면서 티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고 혁신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기로 이름난 최재형 위원장을 소위 이준석계로 몰아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국회 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당권 다툼, 구체적으로 공천권 다툼을 두고 지금 이런 설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한가운데는 그런 묵직한 주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고받는 설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너무 거칠어서 봉합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강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하면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조금 이제 자제를 하면서 아예 이제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네. 이제는 더 이상 붙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 아직까지 굉장히 강경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과연 이게 정진석 국회부의장 한 명에게만 던지는 메시지인가? 아하. 그러니까 어쨌건 지난 대선 그리고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승장이라는 건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당대표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우크라이나 향하는 것과 지금 뭐 혁신위와 관련돼서 정진석 부의장이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시작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결국 남은 임기 1년을 채우기 전에 본인을 끌어내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일단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진석 국회의장에게 계속 지금 강한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본인의 이제 목적은 내년까지 남은 1년 임기 동안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한 좀 더 강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설전, 다시 말하면 말싸움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싸움을 할 때 이 보통 본질은 사라지고 이 다른 주제를 갖고 또 말꼬리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설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본질은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 세대 갈등으로 지금 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선 중진인 선배인 나한테 또는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뭐 지금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그런 꼰대 같은 생각 이런 식으로 지금 세대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도 또 문제예요. 네, 이거는 뭐 당의 진로를 놓고 혁신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원래 쟁점이 돼서 논쟁이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꼭 세대 갈등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먼저 잘못한 것은 정진석 부의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 선배 그런 얘기를 굳이 상기시켜가면서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선배로서 후배를 좀 진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풍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현재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뭐 신인규 전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인사들, 특히 청년 인사들이 나서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진석 부의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다라고 하는 걸 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도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확산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그 SNS에 소위부답이라고 하는 휘호의 사진을 올렸어요. 네. 이 소위부답은 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예전에 이제 웃기만 할 뿐 네.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무총리 그 김 전 총리의 회고록 제목이었었죠. 네. 정진석 부의장의 정치 스승이기도 한데 일단은 좀 이제는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진석 부의장 또
선배 얘기를 굳이 한 것을 속으로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계급장 뗀다고 표현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논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도 내가 청년이니까 지금 상대방이 날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피해의식은 좀 그렇습니다. 버려놓고. 그걸 버려야 비로소 대등한 논쟁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한 사이에 벌어진 이 설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몇 문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이준석 정치 게이머의 머물참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번 사태에서 흥미로운 건 이 대표의 태도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거나 비판할 때 한판 붙자라면서 신이 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이준석 대표가 보수 혁신의 아이콘인지 아니면 계륵인지의 시간도 그리 많지가 않다. 자, 나이 많은 게 벼슬은 아니지만 젊은 것 또한 벼슬이 아니다. 라는 글이 사설로 오늘 실렸습니다. 젊은 이준석 대표가 사상 첫 30대 당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서 국민의힘이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꼰대 정당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걷어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도 요즘 적잖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그 사설을 꼭 한번 읽고 본인도 한번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가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맞았다가 문제가 아니고, 가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방송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누군가 나와의 상대편에 서는 사람에게 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쪽 말이 맞습니다라거나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3의 절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가 별로 없고, 내 말이 옳다. 저쪽은 틀렸다. 그리고 틀린 이유를 굉장히 강하게 쏘아붙이는. 근데 그게 또 어찌 보면 젊은 층에게 굉장히 크게 어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쉽게 말해서 대선이 끝났고 지방선거 끝났고 지금 이제 당분간 좀 평시입니다. 평시. 네. 평시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과의 싸움보다는 당내에서 지금 분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기 이긴 정당에서 왜 맨날 싸워? 근데 당대표는 계속 일단은 이 상황에서 내가 옳다만 반복을 하네? 그러면 국민들이 피로해질 수 있어요. 이제는 당을 어떻게 잘 화합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지금은 싸움보다는 네. 이 안에 내부 결속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설의 제목, 정치 게이머로 머물 참인가라는 건 네. 한판 붙을 때는 항상 세지만 네. 평시에는 그렇게 세지 않은 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준석 대표도 좀 저 부분에 대한 인지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는 본인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모드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정치 평론가로서 이 방송에 나올 때와 지금 당 대표로서 이 던지는 말은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본인도 양보할 때도 있고 타협할 때도 있고 참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싸울 때만 지적을 한다. 왜 네. 내가 싸울 때만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욕먹을 건데 계속 싸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전 중요한 거는 싸움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갖고 싸우느냐, 요걸 더 봐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비판하거나 지적할 부분들이 있겠죠. 현재 이제 과거의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딱히 어떤 의제나 가치를 둘러싼 싸움이라기보다는 당내 주도권 다툼에 좀 가까웠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그런 싸움을 벌이면 이제 대중은 좀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준석 대표가 존경해 마지 않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싸울 때는 가치라는 게 있었어요.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거나, 네. 국회가 시행령, 정부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정책 의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지향점을 놓고 정책 의제를 좀 던져가면서 싸움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당 내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당 대표와 중진 의원 간의 설전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갈등이 전입 가경인데 오늘 오찬 때 혹시 어떤 당부해 주실지요?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부의장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한 가지 이슈가 더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눈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 여부에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징계 여부를 다룰 윤리위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성상납을 받지도 않았고 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징계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 측에서는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당의 품위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초점을 두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 여부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글쎄요, 24일에 있을 징계위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결백하다라는 전제하에 공개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윤리위 과정 전체를. 근데 일단 이게 비공개가 원칙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 소위 성상납 의혹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성상납 의혹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무마하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 뭐 이런 관련된 녹취록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 과정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네. 수사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것을 밝혀내기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윤리위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아니고 이런 논란을 통해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에이 설마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수 있겠어 쪽으로 흘렀는데 최근에는 당의 분위기가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윤리위가 9명인데 그중에 과반인 5명이 출석해서 3명이 찬성 의결이 되거든요. 이런 거죠. 일단은 징계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가장 약한 게 경고입니다. 네. 근데 경고로 결정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외부에서 그러면- 비난이 많이 읽겠죠.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은 성상납 정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버티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가 아주 약한 수준이라도 된다면 만약에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전국이 굉장히 내용에 아하.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들레라는 모임이 결성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민들레 뜻을 풀어보면 민심을 들어볼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널리 퍼지는 민들레 씨앗처럼 곳곳에서 민심을 파악해 보겠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임에는 어떤 의원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이용호 의원. 자, 당내 의원실 전체 공문을 발송하고요. 민들레 모임에 가입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모임의 성격을 의원들이 매주 한 번 모여서 국정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공부 모임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른바 가칭 민들레 모임 출범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들레던데요. 윤들레요. 윤심 들어볼래? 윤심. 이름을 윤들레로 지키 민망해서 민들레로 지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 뭐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하시겠다니 제가 뭐 그 당원도 아니고 뭐 하셔야죠. 저는 예. 잘 보시면 인수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그룹을 형성한 그런 거라고 봐요. 그분들이 이 정부 새 정부 출범할 때 시작부터 관여를 했으니 우리가 또 뭔가 좋은 뜻으로 일을 하고 같이 소통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보시면은 되지. 자, 일각에서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친윤 인물들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세력화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 뭐 안철수계, 그리고 또 친윤계 이렇게 계파가 또 형성되면서 결국에는 당내 갈등이 생기게 되는 시작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당사자들은 당내 세력화, 계파의 조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믿어줄 만한 구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만약에 진짜 공부 모임이라면은 계파 성향을 좀 초월해가지고 모여야 되거든요. 섞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근데 나하고 성향이 다르다고 정평에 나 있는 어떤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공부를. 그렇게 하면 이제 공부 모임이다라고 보통 인정을 하기가 쉬운데 이 경우는 이제 뭐 친윤계라는 성격도 있거니와 그리고 친윤계라고 해서 다 같은 친윤계는 아닐 겁니다. 워낙에 당내에서 다수파기 때문에 다수파일수록 분화가 빨리 되기 쉽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거에 머물지 않고 조금 세력화해보겠다, 조직화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두드러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그 모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윤계의 세력화라기보다는 친윤 일각에서의 어떤 조직화, 그러면 친윤계의 분화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지금 장제원 의원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윤계의 분화의 신호탄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이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친윤계를 주축으로 한 모임 민들레 출범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어떤 취지의 모임인지가 딱히 와닿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정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라면은 이미 공식적인 경로로 당정대 협의체가 가동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조직을 따로 구성할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단순 친목 모임임을 선포하시고 뭐 공부 모임이라면 무엇을 공부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부 측 관계자를 끌어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파 갈등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상호 의원을 선두로 한 민주당 비대위가 공식 출범합니다. 오후 3시에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자, 오늘 오후 3시에 끝나는 이 투표에서 비대위가 당 중앙위에 추인을 받게 되면요.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새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전대 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의원 지지층을 전대에 대거 참여시키기 위해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바로 이 내용이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의원은요,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이 개딸들의 적극적인 이 참여, 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우리 개딸 양아들님, 개이모님께서 좋은 심지어 개할머니까지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큰 힘이 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수의 행동이 정말로 실천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이른바 개딸, 양아들 현상,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 행태다라고 추켜 세웠던 이재명 의원이 최근 들어서는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문자 폭탄이나 욕설 대자보 같은 이 좀 과한 행동들이 이어지면서 이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더군요. 근데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곧 있을 이제 전당대회에서도 지금 소위 말하는 이 개딸,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후보의 적극 지지층들이 권리당원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룰을 바꾸느냐 마느냐가 지금 논의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당내에서도 반감만 키우면 그 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까지 종합을 한다면 지금 현재 소위 강성지층의 문자 폭탄이나 최근에 홍영표 의원 그 사무실에다가 붙여놨던 그 뭐 양념당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용어가 너무 많아서 저도 막 헷갈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당내에서까지 반감을 키운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재명 의원이
향후에 차기 대선까지 고려를 한다면 네. 당내에서 입지가 오히려 강성 지지층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활동을 독려하는 것보단 지금 이런 정도의 과한 행동은 그만두는 게 맞다는 메시지를 내는 게 더 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뭐 직접 연관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홍영표 의원실 앞에 3m짜리 욕설 대자보를 붙였던 이른바 그 개딸, 그 당사자가 장본인이 지금 홍 의원을 찾아와서 사과까지 했다면서요. 꽃다발까지 들고 와서 정중하게 사과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이 사건 자체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김남국 의원이 SNS를 통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좀 이런 건 잘못됐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년 동안 민주당에서 잘 안 보이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이렇게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재명계가 민주당에서 다수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다수파가 됐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은 홍영표 의원 쪽도 당당할 수만은 없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과거에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뭐 속어로 뭐 묻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재명계하고 조금이라도 친해 보이는 의원들까지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친문 직계를 자처하는 네티즌들이 있었고 그들이 또 대표 선거에서 홍영표 의원을 지지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저쪽 간에 서로 간에 그런 이제 비난들이라든지 팬덤의 어떤 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정리되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전당대회를 거치고 당의 주류가 누군지 판가름 나고 난 다음에 이런 문화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성매매, 사기, 절도, 폭행. 종합선물 세트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 해당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내가 니들을 혐오하는 거야.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으로 14살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인 만큼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라는 뜻인데요. 그동안 촉법 소년의 강력 범죄가 급격히 늘면서 그 나이를 낮춰야 한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치 범죄를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여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입법화가 되더라도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다른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똑같이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산된다든가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자,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또 범죄의 질 또한 더 흉악해지면서 선처의 기준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자, 하지만 개정이 되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자리에 앉으면서 이 부분이 지금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특히 한 장관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흉포한 청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제가 이거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형법에 보면 형사 미성년자라고 14세 미만은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예 아무 처분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
10세에서 14세까지를 소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네. 최대 소년원까지 보낼 수 있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대신에 여기 형사처벌을 못하게 돼 있죠. 네. 근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 한 70년이 지난 지금하고 지금 아이들의 지금 소위 정보를 취득하는 능력이나 발육의 정도나 이게 많이 차이가 나죠. 변화가 올 때가 되긴 됐는데 이제 이걸 계속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저기 전과자로 낙인 찍으면은 애가 커나갈 때 교화가 가능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한동훈 장관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 그러니까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확 낮추는 거죠. 그러면 아 이제 13살부터 다 형사처벌되는구나가 아니고 네. 여기도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끝납니다. 아하. 하지만 진짜 흉악한 범죄에는 13세, 그러니까 14세 미만의 예를 들어서 12세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면 13세 아이일지라도 정말 흉포한 범죄를 저지를 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범죄 예방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이 아이들이 흉폭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변경을 해보겠다는 취지인데 아직 연령을 몇 살로 낮출지에 대해서는 네.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도 그 부분을 강조를 다시 했죠. 그러니까 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12세 미만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형사처벌이 아니고 흉포한 아주 강력한 죄질이 나쁜 범죄에 맞습니다. 대해서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해 양산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의 피해자 증언을 들어보면요. 이 촉법 소년들의 나이는 어려도 그 범죄의 수위가 이 어른들 뺨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야, 조용히 해! 진짜 닥쳐! 10, 5, 4. 야, 됐다, 이제. 네 얼굴 부모님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복숭아 털 그걸 먹어가지고 얼굴이 부어서 많이 간지러워서 얼굴 긁었는데 상처가 났고 눈은 목에 물렸다고 얘기를 하라면서 저는 몰랐어요. 영상이 그렇게 유포된지. 어떤 오빠들이 와가지고 영상이 유포됐다고 오빠들이 지금 이 영상 그거 5,000원씩으로 팔고 있다고. 저는 많이 언니들한테 그렇게 받았는데 그 언니들은 처벌 안 받으면 저는 많이 힘들었는데. 자, 이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실질적으로 됐다는 뜻이지 이게 아직 뭐 현실적으로 당장 지금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연령 어느 정도로 하향할 것인지 네. 그리고 예외가 있다면 어디에 예외를 둘 것이며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논의는 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 논의가 그렇게 무르익지 않았던 측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래프로는 촉법 소년 현황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준을 좀 달리하면은 또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네. 뭐 10년 정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접수된 사건 수가 더 줄어들었다라고 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촉법 소년으로 만 14세 미만으로 좁혔을 때는 오히려 10년 전에 비하면 조금 줄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법 연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이 흉포화됐다라고 하지만 또 흉악범죄 비율이 5 내지 7% 선에서 계속 지켜지고 있다.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 해석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촉법소년 기준이 만 15세였습니다. 그걸 14세로 내렸다가 다시 15세로 올리는 이런 네.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 저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교정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 교정시설의 포화적인 상태를 봤을 때는 오히려 소년범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더 집단적인 범죄자로 다시 나갈 수 있는 네.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광범위하게 사회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또 김수민 평론가님의 말도 충분히 옳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죠. 이런 이 소년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반드시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말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만큼이나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인물은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팬덤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무래도 인사청문회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최대 수혜자는 한동훈 장관이다.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군요. 사실 한동훈 장관 처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됐을 때부터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검찰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차례 한직을 거치다가 화력에 부활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거기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무너졌다면 그러면 뭐 신드롬이라고 할 것도 사라졌겠지만, 그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이모니 뭐 한국 3M이니 뭐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실책, 연이은 실책으로 한동훈 장관이 더 부각되는 이미지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말이나 이런 논리 같은 것들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팬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단순히 법무부 장관으로 끝이 날 것인지, 혹여 차기 대선, 차차기 대선에 또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도 나서기 전, 그러니까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 기억하시죠? 바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도 이 별의 순간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연령으로 봐도 40대 장관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나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국가를 경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가장 신선하게 보인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앞으로 법무장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눈에 비치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 유명한 별의 순간, 이 말 듣기가 쉽지 않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을 그 대선 주자급으로 벌써 지금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건가요? 네, 어쩌면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애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본인의 들어요. 개인적인 애정을 표력한 것이다. 그것도 있는데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자신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하. 뭐냐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발탁해서 중용되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한동훈 장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해서 그동안 중용되었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사실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권력자가 키워져서 큰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큰 사람이고, 때로는 권력자한테 들이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여러 회고록이나 멘트를 통해서 그게 강하다라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고, 네. 근데 혹시 김종인 전 위원장도 한동훈 장관도 나처럼 그럴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젊은 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과거부터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피력해왔던 부분인데, 1970년대생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하고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친한 관계고, 박 의원한테도 차차기가 아니라 차기 대선에 도전해라, 이런 또 권유를 하기도 했었는데, 386 세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을 좀 주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평론가님이 하신 두 가지 분석 중에 두 번째 거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신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참모로 바로 한동훈 장관을 꼽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점 때문에 이런 평가를 했을지 검사 시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누굴 편을 들거나 누굴 외압을 받거나 청탁을 받거나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한 번도 외압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셨죠? 외압은 받았지만 제가 들어준 적이 없다는 말씀. 인사청문회 때니까 검사 시절이 아니고 검찰에서 막 나와서 후보 시절, 장관 후보 시절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모습이었는데, 저 모습이 아마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비춰졌던 가장 큰 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이 제스처나 말투, 이런 모양새를 보면요, 쓴소리, 직언,
이런 것들을 참 잘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과거 검찰에 있었을 때 평가를 들어보면 이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타협이나 이런 건 절대 없었다고 저도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수사를 계속 되게 잘해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외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갔다고, 뭐 단적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그 많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진행을 해왔던 얘기들을 많이 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나중에 혹여 한동훈 장관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그동안의 세간의 평가는 한동훈 장관은 일단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소위 말해서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중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신 있고 굽히지 않는 모습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도 맞습니다. 공통점이 굉장히 많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직언을 더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또 힘들지, 글쎄요, 좀 지켜봐야겠죠. 자,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만큼 자주 이 타겟이 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요, 어제 유죄 선고를 받았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계속 부인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예, 그냥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아니 뭐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유시민 이사장 선고 있는데요. 장관님이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장관으로서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유 전 이사장은요,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서 재판을 받게 됐었는데요. 그 해당 문제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저의 개인 계좌, 제 처의 계좌 이런 것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고 봐요. 근데 어제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했던 말 때문에 또 구설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자, 1심 법원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한 건데, 글쎄요, 유시민 전 이사장 검사로서 한 일의 진상이 뭐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되레 지금 한 장관을 향해서 공격적인 또 말을 했다고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당시 검사와 그 모 기자 사이와의 관련, 뭐 그 부분 그 기자도 다 지금 무죄 판단이 나왔고 한동훈 장관도 무혐의로 끝이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그러니까 뭔가 그릇된 취재를 하는 기자를 도와준 검사라는 이미지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다 정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 얘기도 정치적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1심에서 뭐 유죄 판단,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으면 이에 대해서 유감표하고 항소하는 건 맞지만,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을 다시 저격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일부 유죄도 법적으로는 유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유죄라는 취지가 저 발언을 쭉 이제 뭐 본인의 계좌 뭐 이런 거 들여다봤다는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동안에 검찰에서 아무 대응을 안 했을 때 한 얘기는 본인이 진실 여부를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무죄가 나온 거고요. 네. 그 이외 부분에 관련해서 다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저격성 멘트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한 말치고는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건데 사실 그 해당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도 했어요. 그렇죠? 사과문도 네. 공개하고 사과를 했던 일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에게 미안함을 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공격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거는 뭐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고발 사주 의혹 그걸 통해서 밝혀진 바로 그 당시 사건 직후에 이제 뭐 한동훈 검사장하고 뭐 손준성 검사하고 또 권순정 대검 대변인하고 같이 이제 단톡방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는 것이고 의구심이 남았다면 이제 별도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자신을 괴롭히는 취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또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증거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걸 나중에 또 피력을 하고 전개를 하더라도 본인 문제를 먼저 털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단적으로 방법을 제시를 하자면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역공을 하고 싶다면 본인이 지금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고 네. 내가 잘못했다고 전에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라고 일단락 짓는 것이 먼저이겠죠. 근데 현재 태도는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는 본인의 문제를 남의 문제를 끌어들여서 덮으려고 하는 거 혹은 진영 대 진영의 대결로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의 대결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다라고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거꾸로 뭔가 비판을 하고 싶다면 본인 것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억울하거나 이 공격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정리를 다 한 뒤에 별개의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라는 게 이제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판이 끝난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엔 형사 재판이었고요. 민사도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이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요.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인데요. 한 장관은 고소 취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관련된 사건에서 형사재판에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민사재판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돈을 많이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한 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맞다. 그래야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취하는 전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상징적으로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인용돼도 5억 원이 다 인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유시민 이사장이 사회적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 같은 피해자를 하나 잡아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소위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일단 민사소송 취할 생각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 이 부분도 쉽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아까 어제 법원을 나서면서 했던 유시민 전 이사장의 한동훈 장관을 향한 공격 멘트 이런 게 없었다면 혹시 민사 재판에 대해서 조금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한동훈 장관에게 대해 사과를 하고 일단락을 지었다면 한동훈 장관이 또 이거 소취하를 안 하면 또 저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라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유시민 이사장이 무죄를 다투고 있고 거기다가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소취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Q&A로 계속 이어갑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오전이었죠.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결과 고의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고 직전의 CCTV 화면을 먼저 보시죠. 자, 화재가 있었던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흰색 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인데요. 2층에 도착한 남성,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염이 번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이 사무실과 복도를 금세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화재에 놀란 사람들이 다급히 대피하기 시작하고요. 연기와 불길은 순식간에 사무실과 복도를 뒤덮는 순간의 CCTV 모습입니다. 자, 불은 20분 만에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20분 만에 진화된 것에도 불구하고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건데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막 흔들리길래 막 뭐 건물 전체 흔들린 줄 알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 폭발음이 팡 터지면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 더 계속 나고 이 창문 깨고요. 우리 사무실에 3명이 있었거든요. 급해가지고 저 창문을 뜯었어요. 망치로. 뜯어가지고 절로만 나와. 저 작은 창문 있잖아요. 절로 나와가지고 직원 하나도 이 다쳐가지고 이 창이 막 떨어지니까 구석으로 피해 있다가 저 사다리 차 와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게 문을 딱 여니까 복도에 시커먼 연기가 있는 거예요. 꼭 들은 거야. 문 닫고. 그래서 마스크 2개씩 끼고. 자, 20분 만에 불이 꺼졌지만 7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고 무려 49명이 크게 다치는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특히 이 불을 지른 방화 용의자를 포함해서 사망자가 7명이었는데 모두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일 텐데 아니 화재가 처음 발생했을 때 곧장 대피를 왜 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실 겁니다만 글쎄요. 이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이 난 직후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이 나고 20분 만에 진화가 됐다면 피해가 그게 크지 않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용의자가 어디에 불을 냈는지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출입구 쪽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질 못하죠. 못 나가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출입구 쪽에 불을 질러서 아까 그 사무실에서 천신만고 그때 나오는 사람이 한 명 보였었는데 네. 그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지 못했던 것 같고 들어가자마자 뭔가 경고를 하면서 좀 시간이 지체된 다음에 불을 질렀다면 그 사이에 뭔가 대응이 있었을 텐데 들어가서 23초 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경고 조치도 없이 불을 지른 걸로 지금 보인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일부 지금 사체에서 흉기로 좀 찔린 듯한 그런 상처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면 흉기로 위협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흉기로 사전에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화가 됐습니다만 네. 피해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숨진 사람이 7명인데요. 그중에 1명은 방화를 저지른 방화범이 포함됐고요. 나머지 6명은 그럼 어떤 피해자들입니까? 네, 뭐 변호사 분도 계시고요. 변호사 분 중에 이제 원래 있다가 뭐 출타 중이어서 화를 피하신 분도 있고 또 사무장 분들도 있고 또 직원분들 이렇게 더 포함이 돼 있는데 이들의 좀 사연이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네.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90 넘은 노부를 모시고 살던 분도 있었는데 사무장 한 분 같은 경우에 또 그 배우자도 굉장히 그동안에 뭐 이렇게 부양을 하느라 여러 고생을 했고 또 조만간에는 이렇게 가족들끼리 나들이 야유회도 가기로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희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30대 여성 직원 또 희생자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다른 분들도 다들 뭐 사연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로서 제가 좀 파악을 해본 바로는 대구나 그 인근 쪽에 이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아 내가 저쪽에서 일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공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런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 쪽에서도 반드시 좀 같이 머리를 모아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백 변호사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피해자들 가운데 2명에게서는 자상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은요 흉기를 이 방화범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아까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나가지 못하도록 흉기로 위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인 자체가 화재에 의한 것인지 흉기에 의한 것인지 이런 정확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일 지금 궁금한 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방화범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네, 이 방화범 같은 경우 이제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재개발 업체에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승소를 하다가 이제 패소를 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의 특징은 이제 본인이 변호를 맡긴 변호사가 재판을 잘 못해서 당신은 왜 똑바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보복을 한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이 패소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쪽 상대편 변호사가 누구냐 그 변호사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본인이 패소를 하면서 이제 상대측 변호사에게 불만이 생기고 또 분노가 생긴 나머지 결국에 이런 보복 범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법조인들을 향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일,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07년에 영화까지 만들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티브 사건으로 유명한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이 떠오르실 텐데요. 불과 4년 전인 지난 2018년에는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용차를 향해 화염병을 투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모두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법조인을 향한 보복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종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법조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에게는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일이지만 이 일을 의뢰한 의뢰인들은 인생에 걸려 있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아시겠지만 소송이라는 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형사재판도 유죄가 있고 무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란 소리죠. 쉽게 말하면. 변호사가 선임이 돼도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내 사건을 대충 처리했다. 혹은 저 변호사 때문에 내가 내 사건을 졌어. 저 판사 때문에 내가 진 거야. 이러면서 공격 대상을 법조인에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대형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입도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저 사고가 났던 이 대구의 저 변호사 건물 그리고 또 서초동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냥 되게 좁은 복도에 사람들이 진입하기 누구나 용이한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책을 좀 논의하겠다는 걸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건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내 가족, 내 어린 딸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짖으면서 물듯이 달려든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6살짜리 딸 아이와 길을 가던 중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딸을 향해서 짖으면서 달려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개를 향해서 발길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발길질 이후에 그 개 주인이 다가오면서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고요. 이 아이의 아빠는 견주의 이런 말에 만약 입질까지 하거나 물려고 했다면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딸을 향해서 달려드는 개를 발로 찬 아빠,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서 키우는 내 애완견을 보호하고 싶었던 견주, 이 둘이 법적 다툼까지 갔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난 겁니까? 네, 일단은 그 아빠 입장에서는 설령 발로 개를 찬 것이 지나치다 할지라도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견주가 목줄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비를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그걸 발로 찰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서 이제 법적 다툼에 들어갔었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그 아빠 입장에서 그 위자료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요걸 합쳐서 한 600만 원 정도 청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350만 원
선에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딸에게 사과할 것, 견주 입장에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목줄을 잘 하고 다닐 것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일단락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저 사건 직후에 이 강아지 주인이 이 아빠를 향해서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했죠. 고소를 먼저 했군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아빠가 무슨 소리냐,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다라면서 다시 맞고소를 했었던 사건이군요. 일단 이 사건에서는 개 목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 무슨 말이냐면 개가 달려들 때 개가 아이를 물 상황이 되면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개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확하게 지금 여기 경찰은 긴급 방어 조치, 긴급 피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사정결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수는 바뀌죠. 아하.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오히려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오히려 내가 잘못이 없다고 했던 견주가 돈을 물어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고 사과하는 방향으로 끝이 난 겁니다. 네. 그냥 목줄하고 지나가는 개를 발로 찼다 그러면 동물 학대가 분명하겠죠. 그런데 목줄도 하지 않은 개가 뛰어드는데 그 딸아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아빠가 발로 찼다면 동물 학대 아니랍니다. 오히려 목줄을 안 한 견주가 수백만 원의 지금 피해 보상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자,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너로 계속 이어갑니다. 경제 톡톡톡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0.01%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값은 2월 초 이후 12주 만에 상승을 멈춘 건데요. 서초구만 0.03%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송파구는 지난주보다 0.01% 떨어지면서 3주 연속 하락했고 강동구는 한 달째 보합세입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가 일부 재건축 위주로 올랐지만 노원과 성북, 마포 등은 떨어졌습니다. 전세 시장의 경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하락세를 멈추고 3주 만에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식물성 대체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15개 대체육 제품의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은 오히려 대체육에 더 많았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은 소고기 패티, 닭가슴살과 달리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제품들은 포화 지방이 높은 편이었는데 유독 한 제품은 소고기 패티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일부 제품의 나트륨 수치는 소고기 패티보다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대체육 제품에 대한 명확한 표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영양 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조사 대상 품목들 가운데 가격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상승한 품목이 5개 가운데 1개꼴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458개 품목 가운데 두 자릿수 상승한 품목은 93개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품목은 등유로 1년 전보다 60.8% 올랐습니다. 식료품 가운데는 양배추가 54.6%가 오른 가운데 국수와 무, 소금, 오렌지, 열무 등이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요 며칠 좀 선선했었는데 오늘 다시 기온이 껑충 올라 더워진다고 하네요. 오후부터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유원 캐스터, 날씨 더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곳 청계천에도 물가에서 또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지표면이 뜨겁게 가열되는데 상층의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대기가 또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또 강원 산지에, 저녁부터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9도, 대전과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고요. 토요일
토요일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내륙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소나기가 내리기 전까지는 볕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덩달아 높아지겠는데요. 오늘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 하고요. 또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 근처에서는 걷는 걸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금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